일본에 가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에선 일본이 보인다? 알게 모르게 일본을 많이 닮아가는 한국. 일본의 어떤 점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걸까? 우리가 일본과 얼마나 닮았는지, 왜 닮아가는지 한일 관계 해결사 김형구 교수를 만나본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네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인다고 하는 제목으로 왜 한국과 일본이 닮아 있고, 그래서 일본을 잘 알면은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유학할 때 오래 유학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대단히 유학이 늦었습니다. 한국에서 34세 유학을 떠나서 36살에 가서 석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있는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오면은 꼭 인사를 저한테 찾아왔어요. 유학을 찾아오면은 제가 점심 대접을 하면서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뭐냐? 자기의 어떤 잣대를 딱 가지고 와서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돌아갈 때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백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유학을 오면은 대충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얘기들이 뭐 일본의 동경이나 서울이나 다를 게 별로 없네요. 그 얘기는 별로 배울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S대학교의 여학생 한 사람이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의 그 소개로 저를 찾아왔어요. 일본에 가면은 김 선생님을 꼭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라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점심을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대번에 하는 얘기가 저한테, 선생님, 동경에 이번 와서 보니까 우리 서울이 동경을 하도 모방을 해서 다른 나라에 왔다는 실감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과거에 일제가 우리 한국을 합방할 때에는 단발령이라든가 우리에 맞지 않는 이런 제도 같은 걸 강요해서 저항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일본을 닮아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닮았다는 저항감조차 생기질 않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시 S대학 학생들이 똑똑한가 보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한 나라의 역사가 발전되는 데에는 과거에는 하나의 길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 중세의 봉건제 사회라는 이런 사회가 있습니다. 중세의 봉건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중세 다음에 자본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하면은 중세 봉건제 사회와 근대 자본제 사회가 균형을 이루는 이런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두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그래서 봉건제 사회도 아니고 자본제 사회도 아닌 이런 사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 나타나는 독재 권력을 절대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 권력이라는 것은 고대에도 있을 수 있고 현재에도 있을 수 있고 미래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근대 자본제 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나타나는 독재 권력을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과거에 봉건제 사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본제 사회란 말이에요. 그 봉건제 사회에서 자본제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본의 독재 권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명치유신에 의한 명치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명치정부는
절대주의 천황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역사가 저렇게 쭉 발전됐어요. 그런데 이 절대주의는 그러면은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이제 자본제 사회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제 사회로 넘어가는 것을 적극 저지하는 것이 그 역사적 특징이에요. 자본제 사회로 넘어가면 자기들이 특권을 상실하니까. 그런데 그래서 모든 역사는 이렇게 하나의 길로만 발전되는 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일본의 학자들이 오늘날 연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도 봉건제사에서 자본제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절대주의 권력이 나타나는데, 명치정부가 나타났는데, 명치정부는 서양하고는 달리 명치정부가 앞장서서 근대화를 추진했다는 겁니다. 서양하고는 다른 길을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역사가 발전되는 길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건 일본 역사학자들의 큰 공로입니다. 어떻든 근대화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화, 공업화, 서구화, 합리화 이런 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명치정부가 정부가 주도가 돼서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서구에서는 자본가들, 시민계급이 중심이 돼서 근대화를 추진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부 주도로 근대화를 추진한 겁니다. 정부 주도로 근대화를 추진하니까 야, 너 근대화 하면서 왜 정치는 독재냐? 정치도 근대화를 해라 하고 요구한 운동이 일본에서 자유민권 운동이라는 운동이에요.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길이 지금 있는데 우리 한국은 어떤 길을 갔느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과거 우리도 봉건제 사회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자본제 사회입니다. 그 사이에 우리도 독재 권력이 있었어요.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노태우 씨까지 군사정권 30년을 독재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의 박정희 씨 이하의 군사정권은 명치정부처럼 앞장서서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이게 서양하고 달리 우리가 일본이 간 코스를 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자, 그 뒤에 그럼 우리가 일본을, 그 뒤에도 일본하고 똑같은 길을 간 이런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실 거예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역사가 간 길이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 우리는 일본이 간 코스를 갔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앞장서서 갔으니까, 일본을 따라가면서 보면은 일본에서 이러한 일이 계속 우리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일본에서 명치 정부가 중심이 돼서 일본에서 근대화를 추진했습니다. 자본주의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추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자, 근대화를 추진하는데 기술력이 서구를 못 당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먹으려니까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1894년에 청일전쟁, 1904년에 러일전쟁, 1931년에 만주사변, 1937년에 중일전쟁, 1945년에 태평양전쟁으로 파멸에 빠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자본주의화의 길을 간 겁니다. 이때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정치도 민주화해라 하고 요구한 세력이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일본에서 사회당,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이 군국주의 세력이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이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던 사회당이나 공산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찬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1947년에 일본에서 사회당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사회당이 정권을 장악했는데 그때 선거에서 사회당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스가 뭐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재벌 해제. 왜 재벌 해제를 내걸었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걸 러시아가 저지하려고 하니까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2차 세계대전으로 달려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려갈 때에
적어도 이런 자본, 이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사회당, 공산당이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쭉 일으킨 배후에는 재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판했던 사회당으로서는 우리가 집권하면 재벌을 해지시키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영치정부를 쭉 군국주의를 사회당이 비판할 때, 공산당이 비판할 때 그걸 뒷받침해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 임금 올려주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두 가지 공약을 내걸고 1947년 9월 달에 정권을 잡았어요. 잡았는데 재밌는 것은 과반수가 안 됐어요. 일본은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선거하는 겁니다. 근데 과반수가 안 돼서 보수 세력의 일부를 끌어들여서 과반수가 돼서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사회당이 정권을 딱 장악한 뒤에 두 가지 중요한 정책 선언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재벌 인정. 왜 재벌을 인정했느냐? 자, 일본 2차 세계대전 패망으로 경제가 파탄 상태예요. 그런데 재벌이 달러를 몇 푼씩 벌어오는데 그 재벌까지 없애면은, 달러가 없으면은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수가 없고 경제 부흥이랑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 가졌겠죠. 그러나 일단 재벌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달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재벌 인정을 선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1945년 패망하고 사회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물가가 68배인가 올랐어요. 물가가 67배, 임금이 28배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임금 올려주고 거기에 따라 물가 오르고 하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잡으려면 물가는 인위적으로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금을 먼저 동결시켜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 동결을 선언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일본의 소위 사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진보 세력을 지지해줬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뭡니까? 배신자입니다. 그렇죠? 네.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당이 등을 돌렸어요. 또 지금까지 사회당이 비판했던 군국주의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재벌 인정, 임금 동결 이런 정책은 자기들의 전매 특허예요. 그래서 9개월 만에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지금 50년 넘게 우경화의 길을 쭉 가고 있는 겁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회당이 아닌 야당이 있었으면 벌써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당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회당 자체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박정희 씨 이래 우리는 남북 분단 때문에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결하기 위해서 공산당이 인정이 안 됐으니까 어떤 우리가 자유인권운동을, 민주화운동을 했어요. 그 선두에 섰던 것이 YS와 DJ란 말이에요. YS는 3당 합당을 저리 갖고 DJ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그 양반이 있지만은 사회당이나 공산당 이런 정책을 내걸 수는 없었겠죠. 남북이 분단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든 진보적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떻든 DJ가 정권을 잡았어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DJ가 햇빛 정책을 쓸 때 뭐 퍼주기를 한다고 얼마나 그래서 아마 내각제였으면 우리도 9개월에 저는 무너졌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내각제였으면 저는 무너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5년이 보장된 대통령제였어요. 거기다가 일본처럼 그렇게 그 파탄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DJ 정권이 들어섰어도 가장 진보적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교원노조라든가 민주노총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DJ도 들어서서 거기를 배신까지는 안 했지만은 상당히 재벌이라든가 재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융통성을 줬고 노동자들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노동자들 편만 쓴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DJ가 정권을 잡을 때도 잘 아시는 것처럼 자민당 협력을 얻어서 겨우 과반수를 해서 유지해 나갔어요. 제가 2001년에 나고야에 가서 6개월 있었습니다만 그때 나고야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다음 대통령 선거에
노무현 씨가 당선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예언한 겁니다. 그때는 노무현 씨가 그렇게 뭐 뜨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뜨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저는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 DJ가 일본 사회당처럼 그렇게 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든 DJ는 IMF를 극복하고 경제도 바로 좋아졌고 북한 간의 긴장 관계도 해소했고 중국, 미국, 일본과도 다 사이가 좋게 갔습니다. 월드컵의 4강도 어떤 이뤄냈습니다. 그 사람이 했든 안 했든. 저는 정권 재창출할 가능성이 사회당보다는 훨씬 높다. 그런데 이분이 호남분이니까 다음은 호남은 어렵고 영남분을 옹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아시지만은 DJ가 두 사람 영남분을 키웠습니다. 하나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시켜드리고 한 사람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시켰는데 이념적인 후계자는 노 대통령이. 그래서 저는 막판에 가면은 노무현 씨를 전력투기해서 지원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가 딱 맞아서 대통령 개포하는 날 일본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됐습니다. 저는 제가 예언자라서 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일본에서 우리 한국, 일본이 간 역사의 코스를 걷는다. 그래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끝난 뒤에 사회당 정권이 들어섰다. 우리도 군사정권이 끝난 뒤에 진보적인 정권이 들어섰다. 그런데 일본의 사회당은 죽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우리는 그렇게 죽어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정권이 창출될 거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간 코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잘 보면 우리의 앞일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야 다음엔 누가 되겠냐. 천기를 누설하는 인간이 그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정치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정부 주도로 이 근대화를 추진했으니까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봐서 그놈을 갖다 그냥 도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가 일본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건 제일 잘 보이는 것이 저는 지하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이 우리 서울 지하철이 일본을 그대로 모방한 겁니다. 일본의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야마노테 선이라고 지금 JR선 이렇게 순환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에 지하로 댕기는 이런 선들이 12개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선과 요 지하철이 만나는 이게 거점 도시입니다. 동경역, 신주쿠역, 하라주쿠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부터 밖으로는 사철, 개인의 철도입니다. 사철입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이 사철과 순환선과 지하철이 만나는 여기에다 큰 백화점을 세워놓고 백화점을 하고 밖으로 나가는 정거장마다 큰 슈퍼마켓을 경영하고 이 종점에다 큰 유원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호텔 같은 걸 하고 유원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일본의 재벌들이에요. 우리 철도를 그대로 모방했죠. 일본에서는 집값이 전부 이 지하철, 이 전철에서의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10분 거리에 방 2개짜리면 10만 원. 방 2개짜리인데 5분 거리면은 15만 원.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이 일본을 닮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닮아갈 거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74년에 제가 귀국을 앞두고 집을 장만하러 서울에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우리는 2개 마주치는 게 제일 많이 마주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순환선하고 지하철하고. 그러니까 2개 마주치는 데가 어디인가 지하철 지도를 딱 사서 봤어요. 보니까 무슨 시청이라든가 서울역 이런 데는 제가 가서 집 살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학생이 가서 집 살 동네가 아니고 사당동이라고 하는 역을 보니까 이게 진짜 침 듣는 역이에요. 침 듣는 역이라는 건 집값이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지하철 딱 타고 사당역에 딱 내려서 제일 가까운 복덕방에 딱 들어가서 집사람하고 둘이 들어가서 집은 낡아서도 좋으니까 터가 넓은 것을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120평짜리가 있어요. 평당 80만 원이에요. 9,600만 원이죠. 근데 제가 한 6천만 원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빚을 얻어서 이걸 살까 생각을 했는데 4천만 원 얻어 사는 거죠. 아이고 일본에서 그 고생을 했는데 또 빚을 얻어갖고 뭐 이자를 갖고 아이 나 고생 싫다. 그래서 잠실에 6천만 원 주고 집을 샀습니다. 아마 지금 사당동 그 집 앞만 못 가도 평당 3천만 원은 갈 겁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면은 40억이 넘는 돈이죠. 그래서 돈이라는 건 안다고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떻든 우리 사회가 일본을 닮아가는 걸 잘 보여주는 저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 유수의 재벌 회사의 그 사장단 모임에 가서 강연했어요. 재벌의 장래에 대해서 강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한국의 재벌들도 자기 재벌들의 앞길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을 동원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천편일률적인 답이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본 역사를 하는 사람을 연구원으로 고용을 해서 일본의 재벌의 역사를 검토해달라 이런 테마를 줬던가 봐요. 그 사람이 보고서를 내기 전에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저한테 왔어요. 제가 이런 부탁을 받아서 이런 연구를 했는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랬더니 서구의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듀퐁하면 화학만, 포드하면 자동차만 이렇게 독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모든 것을 독점하는 것은 뭐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한 얘기가 일본, 인도, 한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정부 주도로 근대화를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동차 공장을 하나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세워야겠는데 누가 돈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 씨를 불러서 자동차 공장 해라 이렇게. 아, 저 돈 없어서 못합니다. 아니 내가 차관을 얻어줄 테니까 보장을 해줄 테니까 하시오. 우리가 당시 은행 여자가 10몇 % 이렇게 할 때 차관은 한 2, 3%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 얻어주면 그냥 그 은행에다 넣어만 놓고 있어도 돈 벌 뿐더러 땅 사놓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땅 사놓고 한 30% 은행에다 이자 받고 한 20% 깔짝깔짝 해보다가 들끄기만 하고 안 되면 그냥 던져버리면 그 정부에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번에 또 조선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또 돈이 좀 있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또 모 씨를 불러다 당신 조선을 좀 해보셔. 아, 저 능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아니야, 내가 차관을 얻어주게 한번 해봐. 아, 그래요. 또 못 이기는 시기에 또 차관 얻어다가 일부는 땅 사고 일부는 예금하고 일부는 또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하는 괴상한 재벌이 생긴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연구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날의 재벌이 생긴 건데 오늘날 국제적인 경쟁이 되니까 국제적인 경쟁에서는 하나만 살아남는 겁니다. 3등이나 4등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잘 되는데 이 그룹에서는 이 회사가 흑자를 내는데 안 되는 놈을 지원하다 보니까 여기가 연구 개발을 투자할 수가 없는 게 연구 개발비를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낙후되는 거예요. 몰락하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지금처럼 선단식으로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20여 년 냈어요, 그 사람이요. 사실 그것을 일찍이 우리 재벌들이 받아들였으면 IMF도 안 겪었을지도 모르죠. 제가 그런 내용을 소개를 했더니 거기에 그 실력자 되시는 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아, 선생님, 그 구미에서는 거꾸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저는 여기 논쟁을 하러 온 건 아니고 저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을 소개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일본을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문화적으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남매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위에는 일본에서 유치원을 졸업하고 귀국을 했어요. 근데 혹시 일본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할까 봐서 집사람이 열심히 유치원을 따라다니면서 애 뒷받침을 했어요. 뒷받침을 했는데 그러니까 유치원 교재 같은 거 훤하죠. 맨날 숙제를 옆에서 같이 해주고 했으니까. 근데 둘째는 한국에 들어와서 유치원을 가게 됐어요. 이게 일본에서 다 커가지고 유치원 들어갈 때 한국에서 돌아왔으니까 이건 또 이제 한국 유치원에 가서 못 따라갈까 봐서 집사람도 열심히 뒷받침을 하는 거예요. 숙제도 해주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다 하루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여보, 우리 밑에 교재를 보니까 위에가 일본서 배우던 교재를 그대로 하는 거야. 글자 한 장 안 틀리고. 그림만 바꾸고 그냥 그대로 번역한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겼지 전에는 여유가 없으니까
교과서를 뭐 돈 줘서 사람을 동원해서 쓰기가 귀찮으니까 갖다 베끼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렇게 베낀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재를 갖고 유치원에서, 국민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화된 거예요. 사고가 일본화된 거예요. 일본이 전자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노래방입니다. 그 노래방 기계를 만들었을 때 일본에서보다도 더 많이 팔린 게 우리 한국입니다. 불같이 팔려가지고 일본이 불황을 타개하는데 큰 역할을 해줬어요. 그건 왜 그랬느냐? 일본하고 우리하고 문화적 정서가 그만큼 같아졌다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일본 교과서를 닮은 교과서를 갖고 쭉 배웠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사고가 일본식으로 돼 있다. 이처럼 문화적으로도 우리는 일본을 지금 대단히 많이 닮아 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소위 연사마 열풍이 있습니다. 그것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우리 것이 들어가서 일본 감정에 맞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그 동진화된 겁니다. 감정이 동진화된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일본을 닮아 있다. 이것은 일본이 간 역사의 코스를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목을 우리가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인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잘한 사람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모 재벌 회사에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회장이 정초만 되면 일본 제국 호텔에 가서 1년에 사업 구상을 한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은 벌써 이런 걸 깨닫고 일본을 가서 잘 보고 한국에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분이 생각한 게 뭐냐 제가 생각할 때 이겁니다. 우리 한국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여기다 미리 유원지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만든 게 뭡니까? 에버랜드죠. 에버랜드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지금 그 교회로 나가는 철도를 만들자, 민간 자본을 들여서 만들자 하면 제일 먼저 논의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용인 아닙니까? 내다본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에버랜드 딱 유원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잘 보면은 앞이 보이고 돈이 벌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일본을 닮아가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걸 비껴가려고 근래에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우리가 일본을 닮아가려고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생겨요. 그렇게 하다가 거꾸로 잘못된 일들을 제가 소개하려고 그래요. 고속전철이 일본이 있고 독일이 있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놓은 게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의 고속전철이 저는 프랑스나 독일 것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해요. 왜? 일본은 우리처럼 산악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악지에 터널을 달리는 고속전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본기 맞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의 고속전철은 평야를 달리는 겁니다. 우리한테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너무 일본 걸 전부 도입하면 일본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 구조적으로 종속되지 않는가. 이런 걱정 때문에 사실 떼제베를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떼제베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가 지금 잘 아실 겁니다. 뭐 그건 꼭 그 기술력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좌석이 먼저 돌아가지 않습니다. 좁아가지고 이게 지금 거리가 좁아가지고 불편하게 짝이 없습니다.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골칫거리가 돼서 지금 요금을 내리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가 이번에 해일로 대재앙을 입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일본의 니가다에서 지진 6점 몇 도 되는 것이 연거푸 3번이 나왔습니다. 달리는 고속도로, 고속전철 바로 밑에서 왔습니다. 첫 번에 왔을 때. 네. 근데 일본의 고속전철은 지진이 일어나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자동적으로 수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바로 밑에서 이게 왔습니다. 밑에서 와서 그런 결과가 왔지만 옆으로 넘어지기만 했지 사람 하나 다쳤습니다.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 좀 모방 좀 탈피해 보려고 하다가 이건 온현상입니다.
우리가 97년에 IMF 극복하면서 벤처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벤처 열풍이 불었는데, 벤처 열풍이라는 건 저는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벤처가 열풍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제가 보니까 NHK에서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벤처라는 거 이렇다. 샌프란시스코 밑에 가면 산호세라고 하는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벤처의 집단지인데, 거기에 어떤 한 사라리맨이 사표를 내고 벤처 회사를 꾸미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획서를 쫙 써가지고 딱 만들어가지고 은행에 딱 가니까 은행에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두고 검토를 이거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문가들이 앉아있으니까 담보 없이 3천만 불을 탁 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300억입니다. 아무 담보도 없이. 그러니까 그걸 갖고 이번에 이 사람이 그 방면에 기획이 뛰어난 사람을 탁 스크린으로 딱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 계획서를 배주고 나하고 같이 일을 하자. 그 사람은 거기에 베테랑입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좋다. 너 지금 얼마 받냐? 15만 불. 내가 18만 불 주겠다. 딱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방향에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을 리스트업 탁 해갖고 찾아가는 거예요. 탁 찾아가서 역시 계획서를 보여주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좋다. 그래, 너 지금 얼마 받냐? 12만 불 받는다. 15만 불 주겠다. 이렇게 탁 해서 30명을 탁 모아갖고 회사를 탁 출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은 어떤 사람이 벤처를 하려고 계획서를 딱 타고 은행에 가니까 은행이 전부 상고 상대 나온 사람밖에 없어요. 그걸 검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떠들어 보지도 않고 담보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담보가 없다니까 그냥 퇴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토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미국은 이렇게 벤처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일본은 문화가 벤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각 분야에 이게 최고의 베테랑들만 모아서 회사를 하니까 에리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평범한 대학생들을 뽑아서 만든 회사를 이게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벤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어떻게 할 건가? 여기서부터 토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97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벤처 연봉 붐이 불어갖고 너도나도 벤처 붐이 불어 테헤란로가 난리가 났어요. 제가 참 대단히 미안한 얘기는 나중에 이건 전부 좋은 결과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그건 참 제가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과연 벤처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문화에 맞지 않는 거였어요. 맞지 않는 건데 아무런 검증 없이 그냥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런 결과가 온 겁니다. 어쨌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일본이 간 역사의 코스를 걷고 있고 따라서 일본을 잘 보면은 우리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아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일본만 잘 벤치마킹 해도 성공할 수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근래에 어떻든 미국 열풍이 불어서 미국을 모방하는 이런 지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나 또는 떼제베처럼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러면서 일본은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고 일본을 알면은 우리가 앞이 보이고 돈도 벌린다. 저는 사실 우리가 그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삼성전자에 가서 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의 라인을 미쓰비시가 깔았다는 거예요. 미쓰비시에 가보면 빨간불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고장 없이 쫙 나가는데 자동적으로 돌아가는데 삼성전자에 가니까 이곳저곳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건 한국 사람들이 직업의식이 부족한 거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구가 하나 한국 사람이 일본에 발령을 받아서 왔는데
온지 일주일 되더니 자동차를 사고 지도를 딱 사더니 가족 탁 싣고 홋카이도 구경 간다고 떠나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절대 무서워서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 중국이 동양의 이상사회고 중심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항상 중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쪽에 항상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관심보다는. 그러면서는 직업에 대해 소홀한 거예요. 그러나 이상을 추구하는 또 스피드가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보화 사회는 스피드와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사회고 저는 그런 면에서는 21세기는 한국의 세기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본이 간 길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관찰하면 우리 스스로를 알 수 있고 우리의 다음 가야 할 길을 모색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제 4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